자, 이어서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그 두 가지가 남았죠. 강제 집행 중에서 여러분들 대집행과 직접 강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강제 배웠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있죠. 이행 강제금. 자, 이행 강제금은 다른 말로 집행벌이라고 합니다. 집행벌. 자, 이행 강제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금전을 급부하도록 하는 거죠. 즉, 너 이거 안 하면 돈 내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자기, 부자기 의무 불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자기 의무에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행정 대집행을 하고 비대체적일 경우에는 직접 강제로 한다. 이 이행 강제금은 원칙적으로 비대체적 의무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걸 이제 직접 강제를 하거나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도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 이해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의무의 유형과 상관없이 즉 대체적이든 비대체적이든 이행 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행정기본법에서도 이행 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뭐 대체적 자기 의무든지 비대체적 자기 의무든지 뭐 이런 것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판례나 이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뭐 대체적 비대체적 관계없이 법의 근거만 있다면 그렇죠? 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대체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접 강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행 강제금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법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 당사자가 어떤 경우에 더 불이익이 클까요? 직접 강제가 더 불이익이 크겠죠. 왜? 이행 강제금은 아 그래 나는 이거 그러면 의무 이행 안 하고 돈으로 낼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강제는 그게 아니죠. 실력 행사를 해서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행 강제금을 행정벌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행정벌. 행정벌은 뭘까요? 행정벌은 이제 요 챕터 다음에 나오죠. 행정벌. 행정벌은 쉽게 얘기하면 과태료나 형벌입니다. 즉,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행정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죠. 이행강제금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주로 이제 기업에 많이 부과를 합니다. 물론 개인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벌의 성질이 다릅니다. 행정벌이라는 건 뭡니까?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잘못을 꾸짖는 겁니다. 그렇죠? 즉, 벌을 칙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렇죠?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즉,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맨매를 한다. 이게 형벌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은 뭡니까? 의무를 명하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너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미래의 개선을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즉, 이행 강제금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벌칙은 과거에 대한 제재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에 주로 뭘까요? 불법 건축물 같은 것이 되겠죠. 자, 시정명령을 했어. 너 이거 철거를 해? 이거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라고 하는데 철거를 안 해. 그럴 경우에 제가 이거 대집행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대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집행까지는 좀 이르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거 앞에서 제가 사례 나왔습니다. 행정 대집행 우리 수업할 때 그 마지막에 광교산 수원의 광교산 네
불법 보리밥집 사례를 제가 언급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수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했고 그래도 안 하니까 결국에 행정 대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행 강제금은 대집행과 별개로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건축법상 대집행과 병행 가능하다. 병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뭘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이행강제금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집행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이행강제금 조항이 또 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왜? 이중처벌이 아니야. 왜?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중처벌.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형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이중처벌은 안 되죠. 그죠? 두 번 처벌할 수 없어. 그런데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왜? 형벌은 과거에 대한 제재고 이행강제금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벌과 이행강제금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법률에서 형벌 처벌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규정도 있어야지만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겠습니다. 전통적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다. 이행강제금은 원래 부작위나 비대체적 자기의무의 강제집행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즉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집행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이거 우리 앞에서 배운 재량이 나오죠. 재량 선택으로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현재는 판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행 강제금이 아닌 행정상 강제 징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그 강제 집행의 유형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마지막입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징수. 강제 징수라는 건 뭐예요? 주로 돈이죠. 돈을 이제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하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는 거죠.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주로 세금이겠죠. 그죠? 이럴 경우 이제 강제로 출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기본법에 강제징수에 관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금전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이제 강제징수라고 한다. 이렇게 행정법에서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제징수의 대표적인 유형은 국세납부입니다. 국세납부 불이행입니다. 국세징수법. 국세청의 이제 소관 부처가 되겠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세 납부를 세금을 부과했어. 근데 세금 부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국세징수법이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은 거의 일반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도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법에서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세징수법, 국제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준용을 해서, 준용이란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 법학에서 나오는 거. 타법을 준용을 해서, 타법을 그대로 따다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세징수법은 앞에서 이거 배웠죠. 어떤 식으로 이 강제징수를 할까요? 먼저 독촉을 하죠. 이 독촉도 법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빨리 돈 내. 안 내?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를 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공개 매각이죠. 공매 절차를 진행하라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해서 돈이 남으면 남은 돈은 당연히 납부 의무자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이런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제가 이 국세 징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법 공무원 시험에도 이제 종종 나오는 겁니다.
아까 국세징수법을 말씀드렸고 국세기본법이라는 또 법이 있어요. 국세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겠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국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어떤 하명을 해서 뭐 금전을 납부해 또는 뭐 허가에 대한 뭐 허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당의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의신청이죠.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해당 기관에서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있겠죠.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보다 신속하고 또 적은 비용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제가 행정심판 중에서 특별 행정심판 절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청이란 거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소청. 그런데 소청 이외에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국세 징수 절차와 관련돼서 이 불복을 할 경우에 특별 행정 심판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일반 행정 심판이 아니라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 일반 행정 심판은 어디서 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죠. 근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조세심판원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있고 또 국세청이 있죠. 국세청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또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특별 행정심판 절차로서 두 개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국세청에 대한 심사 청구, 또 하나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이 두 가지 절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납세 의무를 부과받은 납세 의무자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서 본인이 이기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 합니다. 즉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정심판 전취주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행정객차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 전취주의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세기본법상 조세 납부 의무의 부과, 체납 절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하려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 둘 중에 하나, 지금 말씀드린 이 조세 이 세금 부과에 대한 그 특별 행정심판 절차를 둘 중에 하나의 형식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행정심판주의가, 잘 들으세요. 행정심판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다. 즉 세금 세금 납부 명령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기타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산금, 가산세. 이거 앞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산금은 뭐예요? 쭉 이제 그 명칭들을 이야기했었죠. 가산금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지원 납부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추가해서 가산금이 부과가 돼서 즉 제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원 납부했을 경우에 과태료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가산되는 금액. 가산세는 뭘까요? 세금에 대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죠. 조세법상 과해지는 금전상의 제재. 즉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그 국세청이나 또는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을 볼게요. 과징금. 이제 금전 납부 의무가 많죠. 뭐 배웠습니까? 앞에서 이행 강제금 배웠죠. 그죠? 그리고 가산세, 가상금. 또 뒤에서 우리가 과태료 이것도 배울 겁니다. 그럼 과징금도 있어요. 과징금은 뭐예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당사자가 이익을 얻었어. 이랬을 경우에 행정청이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이 과징금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불법으로 이익을 많이 얻었을 경우에 그 이익을 뺏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은 법에서 물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경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뭐 통신사업자 또는 대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석유 사업을 한다거나 통신 판매업을 할 때 공정하게 하지 않고 다 가격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격 담합 같은 것이 확인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련 부처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네가 가격 담합을 해서 뭐 몇백억의 이익을 얻었으니까 몇백억 다시 추징을 하는 거죠. 이게 과징금입니다.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불법적으로 하고 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형사처벌도 가능하겠죠. 기업에 대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벌금을 부과하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추징금도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겠죠. 이것과 별개로 행정기관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벌과 과징금은 별개 법적 성격이 다르다. 앞에서 제가 그 이행강제금도 형벌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죠. 과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벌이기 때문에 별개로 부과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과징금과 관련해서 변형된 과징금이 등장을 합니다. 좀 과징금인데 변형이 됐다. 이건 뭘까요? 사례를 여기서 보겠습니다. 법률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먼저 1항의 조문을 볼게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했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 정지 처분을 해야 돼. 영업 정지를 시키는 거야. 근데 운수사업을 하는 버스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시키면 버스 회사도 불이익을 받지만 누가 불이익을 받아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업 정지를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살펴볼게요.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한 자에 대해서 취소나 정지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는 거죠. 영업은 계속해. 대신에 이익을 박탈할게. 그런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인데요.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란제리 클럽. 이거 이제 좀 음란성이 있는 유흥업소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세요. 이제 여종업원에게 약간 좀 음란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그러한 풍기문란 행위를 이제 그 영업장에서 한 것이죠.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어요. 벌금을 약식기소해서 150만 원 벌금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래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이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진행을 하니까 소방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 정지를 그 2개월의 영업 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 업체에서 행정법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제 부당하다,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 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미 그 형벌도 부과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벌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얼마 이하로 돼 있죠. 그런데 이 과징금이 얼마예요? 6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천만 원. 그러니까 이 과징금 못 내겠다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생각을 해봅시다. 금방 말씀드린 변형된 과징금이죠.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어. 그런데 왜 변형된 과징금, 영업정지를 가름해서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을까요? 차라리 영업정지를 2개월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저는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 업소가 2개월 영업정지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 유흥업소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했다. 그 정도의 시민 불편, 시민들의 이게 심각한 어떤 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차라리 영업정지를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판단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된 과징금이 좀 악용된 사례가 아닌가, 구청에서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봐주기식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이외에 또 행정법상의 실효성 확보 수단, 명단의 공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명단의 공표 어떤 겁니까?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 공개해서 명예 또는 신용 침해를 가해서 심리적 압박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명단 공개는 이 프라이버시나 명예, 신용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개인에 대한 이름을 공개하는 거.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 하잖아요. 아시죠? 또 식품위생법상 그 위해식품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또 국세기본법에서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이거 잘못하면 뭐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범죄자들 신상 공개하는 거 있죠? 명단 또 사진 공개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 행정법상의 명단의 공표, 제재 수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건 행정법상의 제재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사법상의 제재 수단의 일환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법상의 그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명단의 공표와 그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행정법적인 성격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급 거부와 관허 사업의 제한입니다. 공급 거부는 어떻습니까? 이 수도법상의 단수 처분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 서비스나 재화 공급을 거부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수도법상 단수 처분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사례죠. 이 단수 처분을 이게 사실은 사실행위의 성격인데 처분성이 인정이 돼서 항고소송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판례가 있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의 제한. 뭡니까?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법상의 예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인허가 등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것들, 즉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제재도 가능하다. 당연히 법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실효성 확보 수단은 법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